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찾아서 소개도 하고 여러 비전을 들어보는 기획 인터뷰 출마합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주의 관문, 제주의 정치 1번지라고 주장하고 싶은 제1선거구,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던 제주시 건입동 1도 1동 그리고 2도 1동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명범 예비후보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명범입니다. 네, 목소리를 또 까시는군요. 네, 원래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방송용 목소리 아닌가요? 이게 실제 목소리였나요? 실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네, 실제 목소리가 원래 이런 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뭐 제가 일단 오프닝을 좀 하긴 했는데, 먼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저 후보님 자기 소개 좀 한 말씀 좀 듣고 본격적으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범입니다. 라디오 버전이잖아요. 정치 1번지라고 아까 우리 그 고재일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치 1번지 건입동 1도 1동 2도 1동에서 도의원에 출마를 하고 있는 김명범입니다. 이걸 혹시 뭐 이제 어린 시절 이 지역과 우리 저 후보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제가 이제 그 서귀포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연합고사 보고 공부를 하셨군요. 네, 공부를 좀 했죠. 근데 마침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은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그 코너에서 6평짜리 똘똘이 식당이라는 걸 했어요. 똘똘이 식당. 네. 혹시 이게 또 별명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던 별명이 똘똘이 스머프였습니다. 하하. 우리 어릴 적에 스머프가 대유행이었죠. 유행이었죠. 똘똘이 스머프. 예. 근데 이제 그 연고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똘똘이 식당을 하면서 항운 노조에 다니시는 삼촌들한테 라면 팔고 담배 팔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아하. 그러면서 제가 사실상 선거 출마를 고민하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고요. 저는 사실 20대, 30대 때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예산감시운동이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 또 에너지 관련된 활동들,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역 사회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전착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40대가 돼서는 제가 이제 도청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도 전역의 정책 전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마침 제가 좀 제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 15년 정도 학교 강단에서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 선생 역할을 해왔죠. 아니 그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저 지역 주민들은 저분 어디서 텔레비에서 반한 거 닮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카메라에 좀 잘 어울리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목소리도 좀 괜찮고. 제 자랑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만하시죠. 농담이고요. 네. 방송 생활을 좀 오래 했죠. 아무래도 일과 관련돼서 시민운동 할 때부터 지역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혈안 이슈를 제기할 때 그렇죠. 카메라 앞에 자주 쓸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그건 제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제 얼굴이 맞춰졌고, 또 스튜디오에 있는 라디오에 제 목소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몇몇 또 이제 지역에서는 또 이제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프로그램이나 토론 같은 걸 하려면 좀 인력 풀들이 많이 없어요. 제주는 또. 그렇죠. 굉장히 또 선호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그런 그분들의 선호에 맞는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를 잘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 도전에 나선 각오가 뭐 물론 어느 후보가 가볍겠습니까마는 우리 저 김명범 후보님, 예비 후보님 굉장히 이번에 많이 공을 들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픔도 있었고. 네. 출마의 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기 필마로
도의원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낙선의 아픔을 경험했는데요. 준비가 부족했어요. 제가 주민들의 뜻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떠나지 않고 제가 지금 건립동 현대아파트에 사는데요. 동네 대소사들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서 동네에 관련된 일들을 같이 주민들과 동고동락했죠. 지난 4년 이후에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과연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 달라진 것보다는 나아진 게 없고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원도심의 위기는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행정론을 지난 한 7, 8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도시를 우리는 통상 유기체와 비교하는데요. 예. 성장과 어떤 쇠퇴의 과정에 대해서 저 스스로 전착했고 학생들과 그러면 우리 원도심이 어찌 보면 제주시에서 제주시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도심의 성장과 쇠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례 연구도 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대안들을 찾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매달 한 번씩 그 신문 칼럼을 쓰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생각들을 정리해내고 또 연구의 그 결과물들을 갖고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제 역할을 정확히 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방임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없다.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출마자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급은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정도의 그 어떤 도시 행정과 이런 걸 하려면은 그래도 도의원보다는 좀 도지사급이 좀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뭐 잠깐 빠져나가도 좋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옆으로 사실 셀 수 있겠지만 잠깐 저는 사실 당의 대변인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한나라당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정당 활동을 시작한 게 벌써 한 17년, 18년 이렇게 됩니다. 당의 입 역할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 보통 우리가 잘못된 정치의 관행 속에 하나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게 잘못된 전 정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서부터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지를 잘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의 기본 덕목이어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바텀업. 그렇습니다. 상향식. 제가 그걸 열심히 했던 거죠. 지난 4년 동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선거에 나오시게 되는데 이게 또 좀 참 뭐 사실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기존에 이제 권력을 잡고 뭔가 권한을 행사했던 분의 심판 요런 게 좀 사실 좀 도전자 입장에서는 좀 내세울 수밖에 없는 좀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4년 지역구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당을 떠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제 칼럼에 재민일보 칼럼에 도발적인 제목으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밥값하는 의회. 밥값하는 의회. 네. 그분을 겨냥하고 쓴 글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그렇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재 역할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자원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배분할 거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정치잖아요. 네네. 의회는 사실 그걸 받아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는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실 지난 도의회의 그 의정 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본질적인
기본적인 정치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 네. 더더욱이나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년의 의회는 소위 지역구 31개 가운데 또 이제 그렇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맞습니다. 다수당을 네. 차지하는 도의회다 보니까 의회 스스로 그 도정과의 상호 균형을 맞추고 협치를 할 수 있는 네, 토대가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허. 다분히 사실 이게 발목 잡기 아하. 그리고 이제 향후 그런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도출했는데 부족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제 의회 평가는 좀 어찌 보면 점수를 좀 네. 후하게 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회 생각됩니다. 자체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이 됐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의회 전반 말고 우리 이제 제1선거구 도의원 그분에 대한 혹시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신지? 그 평가는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만 저는 지금 현역 의원이 문종태 의원이 나름 출마를 안 하시죠? 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를 많이 입히려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시도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사실 마을의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선 그 마을의 정체성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과거와 현실을 그리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을 접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는 좋았다. 그렇습니다. 시도.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원도심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도의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정이 이걸 네.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에 관련된 정확한 정책적 처방을 내려줘야 되고 미비된 제도를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의회가 자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에 비해서 부족했고 그 효과가 주민 체감도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4년 갖고서는 좀 부족했지 않느냐. 아하. 근데 왜 그렇게 한 번 더 나와서야지. 한 번 더 그럼요. 나오셔도 됐을 예.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 그러면 이번에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자가 한 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전 언론인 출신이죠. 예, 한권 예비 후보인데 한권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후배 기자라고만 알고 있고 또 속 얘기를 같이 나눈 스킨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대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답드릴 게 없네요. 아, 지금 상당히 살러름이를 조심조심 같듯이 요런 기술이 있으셨군요. 싹싹 피해 나가는. 아, 그러면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럼 또 국민의힘 지금 어쨌든 경선을 거쳐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또 다른 예비 후보님 계시죠. 네. 박광철 예비 후보님에 대해서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평가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당시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죠. 짧은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역시 박광철 후보에 대한 평가는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박광철 후보하고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좀 보십니까? 술자리를 한번 했죠. 술자리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술자리에서 우리 박 후보가 예. 이런 면이 있었구나. 오호. 정말 소탈하고 예. 예의가 바른 친구였고 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간에 조금 더 먼저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하.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마련이 됐으면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경선을 안 했을 건데, 아하, 아니, 굉장히 제가 너무 저렴한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치가 현실이니까 직격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이제 또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이 정제된 언어와 표현과 이 톤으로 굉장히 좀 담백하게 전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 그런 거를 그냥 다 녹여냅니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전부 다 오늘 뭐 짧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풀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한 몇 가지만 해가지고 좀 우리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해법
이런 것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도심의 위기를 저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구 유출, 극심한 인구 유출이죠. 두 번째는 어르신, 고령자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상권의 침체. 이 삼중고는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당시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충분히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아하. 근데 이 삼중고를 왜 겪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출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뭐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내 집 앞에 주차장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 건입동이나 이돌동의 일도일동은 정말 우리 동네의 65% 이상이 노후 주택입니다. 저층 주택이고요. 그런 곳에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하니 땅이 없고 땅이 있더라도 사실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차장 조성 예산이 턱없이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정주 요건을 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그 외곽지로 나가는 거죠. 나갈 그래서 수밖에 없는. 어차피 주거 편의성이 높은 맞습니다. 연동노형이나 삼양으로 가게 되고 더더욱이나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여기에 왜 고령자가 느느냐, 왜 젊은이들은 여기 살지 않느냐, 사실 그러죠. 아이들을 키우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환경 거죠. 자체가 다시 얘기하면 젊은 분들은 결국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내에 과연 그러면 그런 돌봄 시설, 학교, 정규 학교가 이외에 아이들을 맡기고 편안하게 맡기고 직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느냐. 돌봄 시설이 사실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그러면 일자리죠. 일자리.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상권 지역입니다. 그렇죠.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필성통, 지하상가까지 있는 우리 어찌 보면 제주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사실상 전통적 산업기반을 갖고서 유지하는 상거래 중심의 그런 곳이라는 것인데 그런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이 그간의 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정책이 행정이 가만히 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 사실은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거기다가 말 그대로 거기다가 많은 시설들을 해야 돼요. 주택도 그렇죠. 만들어주고 아파트도 만들어주고 인프라도 꾸려줘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소위 외연이 확장에 따라서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신문기사에 왕왕 이게 나타나는 것이고 저희 사례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인구는 향후 30년 내에 인구 절벽을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을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서 그때를 대비해야 그렇죠. 되고 도시개발 정책은 그에 맞춰서 즉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가지고 과연 그런 도시개발 정책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공간 기능의 재조정 공간 구조를 재조정해가지고 기능 재조정을 통해가지고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못했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저는 제가 도시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고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 대안과 해법들을 좀 접목시켜 보겠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아까 상권 얘기를 했는데. 동문시장은 사실 지금 동문시장이 만들어진 지 75년이 됩니다. 그렇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동문시장 자체가 제주를 먹여 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동문시장이 사실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관련 연구들을 좀 진행해 보니까 동문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관광객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객 대상 먹거리 시장으로 변했어요. 관광객 시장으로. 과거에 동문시장 자체는 생필품의 전진기지였죠. 제주도 전역에. 그렇죠. 근데 이제 도민들보다는 관광객 중심으로 시장의 운영 형태가 달라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태의 변화, 업종의 변화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관광객 상대로 해서 그런 시설 투자들을 한 거겠죠. 어? 맛집 같은 거. 그렇죠. 예. 주전부리.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문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실질적으로 찾는 관광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실상 찾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객단가가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정작 사실상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까요? 시장의 본질적인 역할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변질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동문시장을 딱 풍요 속의 빈곤한 형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끔 한다 이 말이죠. 특히 중요한 부분 대목이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보복 소비 형태, 보복 관광의 형태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최근에 사실 뭐 이게 본격적인 봄 시즌이 오다 보니까 관광객이 일 4만 명 이상씩을 상회하면서 오다 그렇죠. 보니 필수 코스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안정돼서 안정화됐을 경우에 이분들은 결국은 다 자기 휴대폰에다가 어딜 갈 거야, 뭐 해외 어디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한번 가봐야지. 코로나가 풀리면 거기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주를 찾던 그런 관광객들은 한 번, 두 번 해외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면 업태나 업종이 변화된 동문시장은 그거에 대한 대비가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죠. 동문시장이 한참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지금 포인트라는 것이죠. 사실 동문시장은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사용하시는 뭐 배달 앱 있죠. 예. 또 뭐 그 대형 SSM에서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소위 집앞 배송, 그렇죠. 그다음에 당일 배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하. 경쟁에서 밀리고 있죠. 왜냐하면 동문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면 거래 중심의 시장의 형태, 운영 형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편의성이나 즉각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총체적인 동문시장이 갖고 있는 동문시장과 일대 상권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빈 점포가 늘거나 또 수익이 줄거나 매출이 줄거나 이런 문제들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우리는 검토해야 될 때다. 자칫 그 상황을 놓치면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치면 동문시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만큼 제주 지역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네가 어르신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도심의 좀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중요한 것은 그 고령자의 비율 자체가 대략 한 25% 정도예요. 25%다 보니까 사실 동네의 활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세 가지 그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하나가 첫 번째는 질병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빈곤. 세 번째는 이제 고립의 그 결핍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순차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질병에 걸면 건강이 어려우면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니어 일자리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고 또 혼자 집에 계시다 보면 그 고립으로 인해 가지고 고독사의 그 개연성 자체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도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죠. 저는 지난 4년 동안 매주 그 어르신들 코로나 상황입니다만 매주 경로당을 찾아뵈면서 그분들의 그 애로들을 듣다 보면 이 세 가지로 함축되는데 제 고민의 지점들은 대부분 그러면 이분들을 그럼 누가 케어할 것이냐, 행정한테만 맡겨둘 것이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되는데 행정은 판을 깔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 속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미 뭐 코하우징, 석호지라고 해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주택들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주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돌봄 기능과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합니다. 하하. 통합적으로 이게 그걸 뭐 통합 돌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그 통합 돌봄 지원센터, 주거와 의료와 돌봄의 기능이 복합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들 키우기 쉽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런 동네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어쨌든 지역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 간단한 얘기를 지금 아무런 대본과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썰을 푸셨는데 제가 좀 썰이 길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학교 강의야 강의 지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후보님께서는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학교에 계시라. 예, 학교에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 생각인데 왜 굳이 이렇게 정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4년 전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사고 그때? 예. 학교 선생이고 방송을 그러니까. 하는데 왜 그런 일을 뭘 정치를 하려고 좋을 텐데. 그럽니까?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전 사실 행정을 가리킨다는 것, 행정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 해결의 기재 수단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에서 저는 정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은 그 권리를 아하. 구성하지 못한다. 요 법학에서 그런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제 행정이든 법학이든 예. 굉장히 다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주민들이 각성되어야만 사실은 그 정치가 깰 수 있고 그 각성된 주민들로 인해서 추동된 정치가 사실상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가르쳐 왔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한 번의 낙선의 경험을 갖고서 학교에 돌아가서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그 답이 명쾌해졌어요. 가리킨 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아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을 이론적으로만 그 주입식으로 가리킬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접목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굳이 또 정치에 이렇게 또 계속 또 도전을 하시는 좀 그런 상황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경선 통과 자신 있으신지?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경선의 방식이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험 보는 거, PQH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공언했던 대로 공직 시험을 보게 됩니다.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그간에 사실 지방선거라는 게 어찌 보면 지방자치가 지금 30년이 되고 있는데 30년 동안에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그 후보들이 난립했고 그 과정 속에서 배출된 도의원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역작용들이 분명히 지역 있었단 유권자들의 말이죠. 그렇죠.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적격 여부를 걸러낸다는 시도는 참 참신하다. 참신하다. 근데 다만 후보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어쨌든 학교 그렇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이고 박사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룰은 따르라고 있는 거니까요. 당의 룰이 그렇다고 하면 따르는 것이고요.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게 자격 조건이 마련되면 공천 신청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그 이후 시나리오는 뭐 어쨌든 경선의 방식을 택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선이 원칙이라고 지금 중앙당 그 공식 문서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한 부분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심위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뭐 지금 이렇게 흘러다니는 얘기들을 하면 뭐 당원 100%로 경선을 한다. 당원 선거인단 구성을 해서 하겠다. 이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은 전 개인적으로는 당도 사실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예, 당선인 신분이고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러겠죠. 예.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어졌단 말이죠. 의회 자체가. 그러면 민심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건 균형점을 잡아주기 위한 그 바로미터로서의 선거를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국제제도를 추진하는 이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실험장이나 테스트베드 역할들을 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얼마만큼 중앙정과의 긴밀한 협조, 지원 이런 것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의회의 구성도 그런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순항에 호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지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구성 자체가 그런 균형감 있게끔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제 1선거구의 아마 본선 결과 혹시 뭐 아직은 조금 예상하기는 좀 이르겠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은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요런 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도의원 예비 후보관인데 최초로 개소식을 제가 했는데요. 예. 제가 쭉 제 지인들에게 이제 저거 이름을 잘못 붙였습니다. 돌려봤는데요. 예, 범 내려온다. 뭔가 어떻게 생각- 하강의 이미 아닙니다. 예, 하강의 이미지인데 이거. 자꾸 제 얘기를 끊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마저 하겠습니다. 네네.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후보입니다. 준비된 후보랍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제가 실감을 했어요. 10명에 한 서너 명은 다 코로나에 걸려 있어서 정말 이게 뭐랄까요? 그 저 순간 좀 당혹스럽지만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난 총선도 치러졌고 이번 지방선거도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상 후보들은 지금 대선과 맞물려서 석 달 사이에 대선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가 치러지잖아요. 후보자의 그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유권자들이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상당 부분 차단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말이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 좀 아쉽긴 후보들의 하시겠죠. 인지도를 높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 구상이나 비전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자칫 잘못하다간 이게 정말 깜깜이 선거로 갈까봐 그게 걱정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느끼게 됩니다. 특히 동네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어찌 보면 정당 선호 투표라기보단 지역의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데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다. 아하. 다니면서 뭐 이제 얘기하고 들으시면 다 그렇게 얘기들 네, 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는지 제가 사실 매일 지난 4년 동안에 매일 고정 일정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사라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봉 사실 사라봉의 전기를 받으러. 그건 아니고 사라봉은 개인 사실 우리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 데가 아니라요. 그렇죠. 제주시 구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뭐 많이 저기 오시죠. 연동에서부터 저기 삼양까지 심지어 뭐 신촌에서도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만큼 그 제주시의 힐링 공간으로서의 그 독특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라봉을 다니면서 다음 일정이 업한장 가고 그다음에 동문시장을 들리는 코스를 지난 4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 걷는 게 요즘 한 평균 한 25,000보 정도 걷습니다. 25,000보. 네. 굉장히 많이 오르시네요. 지난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제 얼굴이 지금 사실 이렇게 앞으로 카메라가 없어서 안 비춰지겠지만 제 얼굴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좀 뭔가 관리하신 듯.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유, 새까맣게 바퀴 탔잖아요. 저는 일부러 저 태닝도 좀 하시고 좀 피트니스 하셨나 보다 그랬죠. 그런 의도였구나. 예. 그만큼 발품을 오래 팔았습니다. 오래 팔아서 판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전 그 정치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알려고 사람과 하면, 친해져야 돼요.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문시장에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갈 때 상인도 되게 바빠요. 그렇죠. 아 뭐 저 사람 뭐 자꾸 뭐 인사하고 다니는 나 귀찮게. 물건 파는 데만 이제 다 집중을 하니까. 당선인이 그렇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과 사실 면을 이렇게 한번 이제 무턱대고 가서 이렇게 쭉 멀뚱멀뚱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다니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수근수근 대는 게 들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동네 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좀 명함을 드리고 또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 그러면 이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들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담아뒀다가 그 메모해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곁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인들을 사실 자기네 밥 먹을 때 아침에 제가 가니까 딱 아침 시간이에요. 포장 막 걷고 이제 아침 한 숟갈 떠야 일 시작하는데 그렇죠. 자기네 먹는데 여기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건네면서 밥 먹거라. 아침 안 먹었지 안 먹었지. 같이 먹고 가라고. 기본적으로 상인들과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해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간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을 상인들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가 아니에요. 갑자기 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 자랑이 너무 심한가요? 농담입니다. 아니 또 그렇죠. 그런 맛도 있어야죠. 예. 또 정치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주민들의 곤란함과 애로들을 잘 알고 근데 그걸 잘 안다고 그 도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걸 풀 수 있는 해법과 대안도 있어야죠. 충분히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을 수 있겠다. 어찌 보면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발품을 오래 팔았고 팔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정말 저 혼자 단기 필마로 다녔다고 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분들의 힘으로 사실 이번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의 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지방선거나 이렇게 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큰 선거에서는 이제 좀 큰 포지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도지사 같은 경우는 TV 토론회하고 국회의원도 뭐 이렇게 후보자들 TV 토론회하고 그러는데 이 지역 도의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거 국민들 생각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 한번 최근에 어떤 모 방송에서 각 그 출마 예상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유튜브로 이제 한 번씩 아니 그냥 뭐 대담 방송을 했어요. JIBS라고 하시죠. 집스. 저희 바닥에서는 집스라고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네, JIBS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날 방송을 무사히 끝내고 제 자랑입니다. 참 말 잘하더라. 이렇게 편집본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높으신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후보 간의 변별력을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비교 검증해야 유권자들이 집스가 내 영역을 요즘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의 한 면만 보고 사실 그렇죠. 그 지지를 하거나 성원을 보낼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물의 도덕성 아니면 인물의 자질, 후보의 자질 또 아니면 그분이 걸어왔던 어떤 히스토리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의 유권자 소구 행위가 일어나야 그게 선택 행위, 투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방향적이고 쌍방향적이지 않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결국은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일꾼을 정확히 잘 뽑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 지금 대략적으로 출마 예상자로만 뭐 100여 명 이상 생각되다 보니까 언론의 환경이나 여건상 그게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토론회라도 좀 있었으면 네. 제 강점을 좀 잘 보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님 눈이 갑자기 그냥 초롱초롱해지면서 요런 자리 어떻게 좀 빨리 좀 마련 좀 됐으면. 네, 그렇습니다. 요런 욕심 아주 좋습니다. 아니 최근에 여기 우리 고재일 기자의 그 초대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사실 본물 터집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에서 그러니까. 각자 유튜브들을 하셔서 일정을 그러니까. 빼달라고. 일정 좀 빼달라고. 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항상 시간 빼겠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제가 요거는 또 다음에 저쪽 후보한테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인터뷰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뭐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선거 국면이 조금 더 접어들면서 아무튼 뭐 그때 지역의 현안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입장 차가 나오긴 할 거니까요. 이 얘기는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놓쳤던 얘기 마무리로 그걸 하십시오. 예. 올해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해. 범 내려온다. 이렇게 밑에서 내려온다라는 그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강의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용맹의 상징적 그 동물 아닙니까? 맹수로서 맹수의 왕이죠. 맹수의 왕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더 쉴 곳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정치 슬로건, 선거 슬로건이라는 게 대부분 제가 슬로건을 준비된 우리 동네 대변인이라고 지난번에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된 우리 동네 도의원이란 1차 슬로건을 내면서 준비됨을 강조하는데 이 슬로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버려져 버려요. 후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슬로건이 캐치프레이즈가 대단히 중요한데 소비되고 버려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으로 범 내려온다 김명범이라는 걸 좀 갖다 쓴 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저 최근에 이게 그 개소식 때 범 내려온다 김명범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전략을 탁 터닝해서 지금 뭐 제가 아침에 제1구 사거리 그리고 이제 칼 호텔 사거리 월드컵 아파트 뭐 그다음에 뭐 신세계 아파트 앞에 저녁에 거리 인사를 할 때 피켓도 범 내려온다 김명범. 내려온다.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저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목을 받고 그 되어야 되는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깔끔한 워딩이었다. 캐치프레이즈다. 지금 자뻑에 빠지셨어 지금. 평가들을 하시더라. 근데 이제 말씀처럼 저는 낮은 자세로 이렇게 그 소위 주민들을 받들고 모시는 그런 도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자칫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꽂는 형태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될 정치 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선되고 나서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는 어차피 MBC 시사진단 그 고정 패널로 그 지역 현안이나 정치 현안들에 관련돼서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 지역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왜 주민들은 정치 혐오가 점점 증가할까? 냉소를 보일까? 정치에 대해서. 근데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막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소위 자원 배분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하는 정치가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동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에서 한 발짝 떨어지더라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정치가 개선돼야 되는 측면이고 그러려고 하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절망을 줄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들고 점점점 우리가 사실 민주화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는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퇴행보다는. 근데 여전히 과제는 많다. 그 시작 자체는 그 자치나 분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지역의 일을 하는 것에 후보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시 건입동 1도 1동, 2도 1동 제주도 의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명범 예비 후보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잘 되면 한번 또 하시는 걸로 하고요. 풀로 다 풀어주는 겁니까? 아유, 다 라이브로 하죠, 라이브로. 그래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